비트코인도 한번 볼까요? 예. 비트코인은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소형 부실주, 코스닥 잡주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거시경제를 보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총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 빚을 내고 비트코인을 샀던 투자자들은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멀쩡한 다른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디레버리징 효과가 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동성 지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재작년 1분기에 1차 피크를 내고 2분기에 하락했죠. 예. 그다음에 재작년 3분기에 2차 피크, 이중천장을 만들고 이제 4분기부터 주장창 하락하면서 한국에서도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FTX 첨단 기술의 총알처럼 여기던 그 FTX CEO도 지금 구속됐죠. 예. 이런 일들이 뭐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단계들인데 거의 디레버리징이 끝났다고 볼 수는 있는 이유가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상당히 마무리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디레버리징 역시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의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조현상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규제도 좀 완화가 됐죠. 이제. 그렇죠. 예. 중국 규제는 경기 둔화 섹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중국 그 부동산 빅테크 교육 사업이 그 중국 그 당국의 그 규제를 강화했죠. 근데 이게 오비락 비트코인 폭락 시기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 중반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완화하고 있죠. 부동산은 지금 뭐 금리를 일부 낮춰가면서 작년에 부동산 부양을 했고 규제도 지금 완화를 했어요. 규제도 완화했고 그다음에 빅테크들도 지금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무식한 집단 반역이 끝났고 리오프닝이 시작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그 규제 완화는 역시 재작년과 거꾸로 진행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앞당기고 경제 성장률을 앞당기고 특히 그 미국보다는 그 동아시아 증시의 초과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주식의 기술적 추세도 반등이 있었던 건가요? 예, 뭐 기술 추세를 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 예. 저는 이제 기술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재무도 보고 수급도 보고 추세도 보고 확률도 보고 통계도 보고 뭐 시나리오 모델도 보고 순환주기도 보고 다 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 추세를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재작년 중반에 한국 코스피가 20주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 1월에 미국 증시 S&P 500의 20주 이평선을 또 하락 돌파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거시경제 잘 몰라도 그 20주 이평선을 저는 이제 거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만 판단을 하고 있어도 크게 낭패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올라섰어요. 20주 이평선 위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추세를 볼 때는 하락 추세를 볼 때는 고점을 연결해서 보고 상승 추세를 볼 때는 저점을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미국 S&P 500 고점을 연결한 직선을 볼 때 올해 1월에 그 상승 돌파를 했어요. 예. 4,100 정도에서 돌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식적으로 제가 4,200 정도면 이제 공식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상승 추세 전환으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가 빅스입니다. 그 주식이 상승할 때 빅스가 떨어지고 주식이 하락할 때 빅스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또 하나의 통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증시가 상승장일 때는 빅스가 20 이하에서 놀아요. 10에서 24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안정적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주식이 하락장일 때는 20 위에서 놀아요. 맞아요. 저번에 보니까 22, 25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에서 심할 때는 뭐 30, 40까지 올라가고 2008년 같이 굉장히 위험한 중공할 때는 뭐 60 이상도 올라가고 그러죠. 하여튼 20 위에서 놀아요.
근데 그 지금 작년 그 하락 그를 보면 6월에 1차 바닥 나왔고 10월에 2차 바닥 나왔고 12월에 3차 바닥이 나왔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간 3차 바닥이라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도 이제 뭐가 바뀌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어찌됐건 12월에 하락이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빅스가 상승을 안 했어요. 빅스가 30까지 갔어야 정상인데 20, 22에서 그냥 대충 깨짝깨짝 되다가 지금 18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락장 끝났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신뢰성 높은 그 미국의 순환 주기가 이제 11월 중간 선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비락 이번에도 10월에 바닥이 나왔어요. 그렇고 지금은 근데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미국 채권, 뭐 미국 부동산, 미국 통화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좋아요. 1월 글로벌 상승률이 글로벌 3위였어요. 오. 네, 코스닥이 5위였고 지금 2월 초까지 하면 코스닥이 3위인가 또 그래요. 미국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여전히 월가 우리 뭐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형님이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BOA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여전히 경기 침체, 폭락론 얘기하고 계시죠.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사실 1월에 다보스 포럼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부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원골가에서 폭락론 예약이 12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보스 포럼 1월 초부터 지금 중국이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집단 면역이 빨리 진행되면 리오프닝이 빨리 되고 그러면 중국발 경기 회복이 더 빨리 온다. 그래서 이미 다보스 포럼부터 지금 진행이 됐어요. 게다가 지금 2월 FOMC 나오면서 파월 연준 의장께서 경기 침체 없다. 지금 1월 고용 보고서를 봐라. 3.4% 실업률에서 무슨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일부 월가에서 연착륙도 없다. 이 연착륙도 없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빅하우스들은 여전히 지금 백기를 못 들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공매도 쇼 커버링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백기를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연준도 보면 금리 인상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 뭐 금리 더 가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거 연준은 어때요? 주가와 연준도 시간차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차 개념은 그 지표뿐만 아니라 연준의 태도 자체도 시간차 개념이 있어요. 그 연준이 후행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 마인드로 바뀌기 시작한 게 재작년 중반 이후예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QT 할게 준비해 이러고 있었죠. 그다음에 9월에 QT를 시작을 했어요. QT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의견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일시적이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 엄청 욕을 얻어먹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빅스텝이 먼저였죠. 그게 작년 3월이에요. 그러면 신흥국은 재작년 중반부터 시작됐고 미국 증시는 1월부터 하락 시작했는데 3월에서야 그것도 빅스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차가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미 증시는 상승 턴했는데 여전히 연준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진짜로 중단할 때쯤 되면 주식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말을 보고 판단했을 때 늦을 수도 있다. 많이 늦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연준이 얘기한 간헐적 인플레이션은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선언한 게 또 늦죠. 이번 2월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공식 선언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CPI의 고점은 작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8개월이 지나서 이제 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립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후행적이다라는 거를 그 시간차 개념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은. 왜 그러냐면 1970년대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유명한 인물이 두 분 있잖아요.
아서 번스가 있고 폴 볼커가 있어요. 예, 그렇죠. 아서 번스는 그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최악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미국 대통령의 좌지우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 금리를 또 홀랑 내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만든 가장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폴 볼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고 됐고 그냥 나는 20%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물가는 잡았는데 대신 미국의 제조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득세를 한 가장 큰 원인이고 결국 뭐 미국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1985년에 이제 강제로 일본을 굴복시키긴 했지만 제조업이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폴 볼커의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폴 볼커를 굉장히 그 추종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서번스의 교훈이 있고 결국 그 아서번스의 잘못된 점을 폴 볼커가 미국 제조업을 희생하면서까지 되돌려 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그 보공권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3월이 아니면 5월이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고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비둘기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준도 그게 있어요. 8대2 팔레트 법칙이. 예.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공포의 저승사자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리였잖아요. 그 아저씨가 뭐 한마디만 하면 작살이 났잖아요, 증시가. 근데 그분이 지금 바뀌었죠. 나갔죠. 그러면 나갔으면 이제 무조건 비둘기파네?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원래는 약간 중도파에 가까웠던 카시카리 총재와 보스틱 총재가 갑자기 매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는 항상 유지가 된다. 물론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제 곧 나갈 것 같아요. 백악관으로 가잖아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정무수석 같은 그 바이든 행정부로 나가서 그분이 원래는 이제 민주당을 대변하는 목소리예요. 원래 민주당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준에 박아둔 인물이 바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나가면 조금 안 좋아지지 않겠냐 했지만 그 팔레트 법칙에 의해서 8대2 정도로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연준도 지금 경기 침체가 없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본인만의 꿀팁인데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